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바위에게는 아래로 떨어지려는 본성이 있다.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 주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구 학문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죠. 그랬던 그가 왜 유독 과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많은 헛소리를 남겼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엉터리 과학이 오랫동안 살아남고 유지되어 왔을까요?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여러분은 반대의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지식 체계가 무너질 수 있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와 싸우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권위 때문만도 아니고 종교 때문만도 아니고 바로 그 지식 체계의 완결성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데서부터 출발해봅시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구는 왜 둥글까? 만약 하나의 중심으로 물체들이 모이는 어떤 작용이 있다면 구가 만들어지겠죠? 일단 이런 작용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지구상의 물체들은 모두 중심을 향해 가라앉지만은 않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떠서 움직이고 불을 피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추론해볼 수 있겠죠. 무거운 물체는 중심을 향해 모이고 가벼운 물체는 중심의 반대 방향으로 퍼져나간다고. 물과 흙을 섞으면 흙이 아래로 가라앉고 공기 중에 불을 피우면 불이 공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요. 이제 불, 공기, 물, 흙의 배합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지구가 둥근 이유와 불이 공기보다 위로 올라가는 이유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흙은 무거워서 모이고 불은 가벼워서 퍼지니까. 하지만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이유, 별이 움직이는 이유는 알 수 없잖아요. 천상의 운동과 지상의 운동을 연결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의 천문 관측 기록들을 조사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은 매우 규칙적이고 변화가 없었죠. 반면 지구는 다양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세계였습니다. 불변하는 하늘과 변화하는 땅, 어떻게 이걸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우주가 규칙적으로 회전하는 거대한 천구이고 별들은 그 천구의 표면에 박혀있다고 상상해봅시다. 그 안쪽에는 토성이 박힌 천구가 있고 그 안쪽에는 목성이 박힌 천구가 있고 제일 안쪽에는 달이 박힌 천구가 있어요. 제일 바깥쪽의 천구가 회전하면서 안쪽의 천구에 힘을 가하면 그 천구가 돌아가면서 자기 안쪽의 천구에 힘을 가하고 또 그 천구는 자기 안쪽의 천구에 힘을 가하고 이런 연쇄작용을 거치면 달까지 도달하는 힘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이 복잡한 힘이 지구에 전달되면서 여러 물질을 뒤섞으면 물질은 자신이 내재한 본성을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반대로 하늘의 천체들은 천구에 박혀서 단순하고 규칙적인 원운동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법칙에는 맞는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대 중세인들은 여기에 반박할 생각을 못했을까? 사원소설을 한번 봅시다. 만물이 흙, 물, 공기, 불이라는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은 지금 보면 터무니없죠.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가 만물이 입자와 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적 원자론의 기원이 된 바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을까요? 진공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주에 진공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천구들 사이에 진공이 끼어드는 순간 항성 천구의 연쇄로 이어지던 운동은 추진력을 잃게 될 거예요. 힘을 전달할 매개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일들의 원인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흙이 우주의 중심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게 지구인데 우주의 중심이 왜 돌아가겠어요? 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모여서 뭉친 흙이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 지구는 왜 둥근데? 사실 지구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일 뿐이고 다른 행성들처럼 중력에 의해 작은 알갱이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덩어리죠. 뉴턴이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그리스로 와서 이 내용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설명한다고 칩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뉴턴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뉴턴의 중력을 이해하려면 우주를 위아래와 같은 방향 구별이 없는 무한한 빈 공간으로 상상해야 하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만약 우주가 그런 곳이라면 중력이라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 힘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뉴턴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뉴턴력 학에서 만유인력은 그냥 당연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도토리는 어떻게 참나무가 되고 아이는 왜 어른으로 자라는가?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은 지구와 별들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지구가 둥근 이유와 물에 떨어진 바위가 가라앉는 이유는 모두 무거운 것이 아래로 떨어지는 본성 때문이었죠. 이때 바위의 운동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재태에서 현실태로의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중에 뜬 바위는 아래에 위치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품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토리는 참나무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고 어린아이는 어른이 될 가능성을 품고
품고 있죠. 이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과정, 다시 말해 생물이나 무생물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모든 과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으로 구별되는 현상들이 모두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혹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아닐까 하는 상상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 체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지구 중심설과 연결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식 전체에 대해서도 대안적인 설명이 필요할 테니까.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론은 윤리학, 정치학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위의 본성이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고 도토리의 본성이 참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이성적 활동에 따라 덕을 실천하는 거고, 이 본성을 실현하는 게 좋은 삶, 좋은 공동체라고 보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뉴턴 역학을 받아들이려면 자연세계의 본성과 인간사 사이에 근본적인 단절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체계가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중세시대부터 꾸준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에 반박하는 논증이 제시되어 왔죠. 하지만 그 반박들은 하나로 통합된 거대한 지식체계를 무너뜨리기에는 사소하고 부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엉터리 과학 기저에 감각적 관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은 참된 진리는 현실을 초월한 이데아라는 가상세계에 있다고 믿었고 추상화된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스승의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죠. 지식이란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밟고 선 이 땅, 매일 별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하늘, 바로 이 현실에서 지식을 구해야 한다고요. 서구 최초의 체계적인 과학 지식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을 무너뜨린 건 관찰이라는 방법을 거부하고 수학으로부터 세계의 신비로운 질서를 밝혀내려 한 르네상스 시대의 신플라톤주의자들이었죠. 서양 과학사를 연구한 토마스 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 활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과학이 달리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과학은 누적적으로 진보하지 않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진보한다. 지금은 교양지식이 된 과학혁명의 구조 속 한 줄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 작업은 지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무의미한 작업에 매달렸던 당대의 위대한 학자들을 손쉽게 비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무의미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위해 삶을 내던진 투지로부터 반짝이는 빛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승자뿐 아니라 패자들의 역사까지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중 하나는 그들에 대한 존중이 곧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응원이자 성찰이기도 하다는 점 아닐까요?